정년 후 10억이 사라진 날 62세 노후 파탄 실화코인 사기주의. 10억? 62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화면 속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10억? 5억? 3억? 1억? 단 하루 만에 말이죠. 박재만 가명 62세. 정년 퇴직 후 맞이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 하지만 그가 마주한 건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증발했을 때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오늘은 정년 후 노후 자금을 노린 가상화폐 사기의 충격적인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오늘처럼 중요한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는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박재만 씨가 회사 정문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그가 한 회사에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생각하던 날들.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퇴직금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 씨는 아내와 함께 통장을 펼쳤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 여기에 그동안 모아둔 예금 4억, 부동산 정리 자금 2억 5천만 원. 총 10억 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걱정 없겠어요. 아내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62세.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앞으로 20년, 아니 25년은 더 살 수 있을 나이. 10억이면 충분했습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 300만 원. 연간 3,600만 원이면 의료비와 여가 비용까지 포함해도 27년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박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행 이자만으로도 연 2천만 원은 나오겠는데 원금도 안 건드리고 살 수 있겠어. 다음 날 박 씨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정기예금, 적금, 그리고 안정적인 국채와 채권, 위험하지 않은 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수익률은 높지 않았지만 안전했습니다. 원금 손실 걱정 없이 매달 일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손주들 용돈도 주고 1년에 한두 번은 여행도 가겠어. 박 씨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후. 그가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첫 달, 두 달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먹고 손주들이 방문하면 용돈을 주며 흐뭇해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자는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지.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사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재만이 형님, 오랜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20년 지기 친구 최승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사 선배였던 최 씨는 박 씨보다 5년 먼저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묻던 사이였죠. 승호야. 잘 지내고 있지? 그럼요. 형님,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오랜만에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해요. 박 씨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퇴직 후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쩍 늘어났고 그런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저녁 7시 동네 고깃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형님, 퇴직하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저냥 예금 이자로 살고 있지. 편안하긴 한데 가끔 심심하더라고.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형님,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형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세요? 연 2% 정도? 최 씨가 허허 웃었습니다. 2%요? 형님, 그건 너무 아까워요. 요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요. 박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투자? 나 같은 노인네가 무슨 투자를 해? 원금이나 지키면 다행이지. 아니에요, 형님.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500만 원은 그냥 벌어요. 500만 원?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행 예금으로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었는데 500만 원이라니. 그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형님,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은행 이자 2%면 10억에 연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월 500만 원이면 연 6천만 원이에요. 3배 차이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6천만 원이면 생활비 빼고도 2천만 원은 남는데 그럼 여행도 더 가고 손주들한테도 더 해줄 수 있겠네. 그게 뭔데?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씨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상화폐요. 코인. 코인? 그거 뉴스에서 위험하다고 하던데. 아, 그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다르다니까요? 형님,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아는데 안전한 거래소에서 제대로 된 코인만 투자하면 정말 수익이 좋아요. 최 씨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투자 수익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는 우상향이었고 수익률은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30% 수익. 박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죠. 형님, 솔직히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소액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갔더니 이렇게 됐어요. 형님도 한번 해보세요. 10억 전부 넣을 필요 없고 1억만 테스트로 넣어보세요. 박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론 탐이 났습니다. 매달 500만 원의 수익. 그건 그가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가상화폐. 변동성이 크다고 들었고 사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글쎄,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형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거래소 가입부터 코인 사는 것까지.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코인 정보도 공유해 드릴게요. 최 씨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고 그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증거도 보여줬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최 씨가 보여준 그래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30% 수익. 10억에 30%면 3억. 1년이면 원금의 3분의 1을 버는 셈이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박 씨는 옆에 누운 아내를 깨웠습니다. 왜요? 오늘 승우를 만났는데 투자 이야기를 좀 들었어. 박 씨는 최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박 씨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고요?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시작하는 거지. 1억만 넣고 한두 달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괜찮으면 늘리고. 부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은
한번 해보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액으로 테스트 삼아. 하지만 이 결정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호야, 나 해볼까 해. 알려줘. 전화기 너머로 최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박재만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엄청난 수익이 아니라 끔찍한 함정이었습니다. 최승호의 안내는 친절했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했습니다. 형님, 여기 링크 보내드릴게요. 이 거래소가 제일 안전하고 수수료도 저렴해요. 박 씨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거래소 가입 링크였습니다. 화면에는 그럴듯한 로고와 글로벌 1위 거래소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이거 믿을 만한 거야? 형님, 제가 직접 쓰고 있는 거예요. 벌써 6개월째인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빠르게 입출금 되고 보안도 철저하고요. 박 씨는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가입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 정보, 몇 번의 클릭만으로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입금하시면 돼요. 먼저 1억만 테스트로 넣어보세요. 박 씨는 은행 앱을 열어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좌에서 1억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반, 기대감 반이었습니다. 입금 확인됐어요. 형님, 이제 코인을 사시면 돼요. 최 씨는 화면을 공유하며 코인 구매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유명한 코인이 아니라 생소한 이름의 신생 코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형님, 비트코인은 이미 너무 올랐어요. 지금은 이런 신생 코인이 떡상 가능성이 높아요. 상장 예정이고 백서도 탄탄하고 개발팀도 검증됐어요. 최 씨가 보여준 자료는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로드맵, 백서, 팀 소개, 모든 게 그럴듯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1억 원어치의 루나 프라임 코인 구매 완료. 자,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하루 이틀이면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첫날 변화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하루 종일 앱을 들여다봤지만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불안했지만 최 씨는 원래 처음엔 이래요라며 안심시켰습니다. 둘째 날 드디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코인 가격이 5% 올랐습니다. 1억이 1억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휴대폰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여보, 500만 원 벌었어. 아내도 신기한 듯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짜네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승우 말이 맞았어. 셋째 날 10% 상승, 1억 1천만 원. 넷째 날 15% 상승, 1억 1,500만 원. 그래프는 계속 우상향이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앱을 확인했습니다. 올라가는 숫자를 보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수익률은 25%에 달했습니다. 1억이 1억 2,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500만 원의 수익. 은행 예금으로는 1년 넘게 걸려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일주일 만에 벌었습니다. 최 씨는 매일 전화를 걸어 축하했습니다. 형님, 어때요? 제 말이 맞죠? 이제 믿으시겠어요? 박 씨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승호야, 1억 더 넣으면 안 될까? 당연하죠. 형님, 지금이 기회예요. 더 오르기 전에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박 씨는 추가로 2억을 입금했습니다. 이제 총 3억이 투자된 상태였습니다. 코인 가격은 계속 올랐고
계좌 잔고는 불어났습니다. 3억이 3억 5천으로, 3억 5천이 4억으로, 4억이 4억 5천으로. 한 달이 지났을 때 박 씨의 수익률은 50%를 넘어섰습니다. 3억이 4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1억 5천의 수익.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아내도 들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손주들 대학 등록금은 걱정 없겠어요. 박 씨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했습니다. 요즘 투자를 좀 하는데 수익이 괜찮더라고.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박 씨는 우쭐해졌습니다. 최 씨는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이제 본격적으로 가실 때예요. 다음 달에 대형 거래소 상장 소식이 있어요. 그때 가격이 폭등할 거예요. 그럼 더 넣어야 하나? 형님,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박 씨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욕심이 싸웠습니다. 이성은 그만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더 벌 수 있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욕심이 이겼습니다. 알았어. 전부 넣을게. 전부요? 응. 남은 7억. 다 넣을 거야. 최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확실하세요? 전 형님이 부담 가지실까봐. 괜찮아. 내가 결정한 거야.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제대로 해보자고.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7억을 추가 입금했습니다. 이제 총 10억? 그의 전 재산이 모두 그 거래소 계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10억?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50% 수익이면 15억이네. 5억을 버는 거야.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다음 날 코인 가격은 또 올랐습니다. 10억이 10억 5천으로. 박 씨는 환호했습니다. 하루 만에 5천? 이게 말이 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0억이 11억으로, 11억이 12억으로, 12억이 13억으로.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계좌를 확인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자야. 손주들 용돈도 2배로 줄까요? 물론이지.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자고. 박 씨의 생활이 변했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고 친구들에게 술을 샀습니다. 내가 산다. 그의 주머니는 두둑했고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계좌 잔고는 15억을 넘어섰습니다. 50% 수익.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5억을 번 거야? 최 씨는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축하드려요. 이제 일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어때요? 수익 실현? 네, 5억 정도는 현금화해서 안전하게 보관하시는 거죠. 남은 10억으로 계속 투자하시고요.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대형 거래소 상장하면 더 오를 거잖아. 그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형님. 곧 대박 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대박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의 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박 씨는 평소처럼 아침에 앱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앱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업데이트하는 건가? 몇 번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박 씨는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호야, 거래소 앱이 안 열리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요, 제 것도. 전화기 너머로 최 씨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저도 안 열려요. 뭐야? 왜 그래? 모르겠어요. 점검 중이라고만 나오네요. 조금 기다려 보시죠. 박 씨는 불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앱은 계속 점검 중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박 씨의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신생 가상화폐 거래소 글로벌 코인 대표 출국 시도 적발. 먹튀 의혹. 박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최근 급성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글로벌 코인의 대표 김모 씨가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래소 서버는 현재 접속 불가 상태이며 박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억. 아니, 원금 10억. 그의 전 재산. 모든 것이 사라진 건가요? 여보, 여보. 아내가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박 씨는 말도 못하고 휴대폰 화면만 가리켰습니다. 아내가 기사를 읽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 씨는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많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글로벌 코인 피해액 3조 원 추정, 사기 조직 연루 의혹, 가상화폐 먹튀 사건, 브로커들 조직적 범행. 박 씨는 TV를 보다가 화면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 체포한 브로커들의 얼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명이 최승호였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를 이용한 브로커 최모 씨는 수백 명의 지인들을 거래소에 가입시켜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20년을 알고 지낸 사람, 그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노린 것이었습니다. 박재만이라는 먹잇감을. 10억? 62년 인생의 전부.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 거르고 야근하고 주말도 없이 모은 돈. 자식들 학비 아끼고 여행 포기하고 외식 줄이며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하지만 후회해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클릭 한 번. 그 순간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는 이미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번호표 받으시고 기다리세요. 박 씨는 346번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앞에만 300명이 넘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박 씨처럼 넋이 나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인들, 중년들,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억 날렸어요. 전 재산이었는데. 옆자리 남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박 씨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저도요. 10억?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은 20억 날리셨대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데.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박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4시간을 기다린 끝에 박 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형사는 지친 얼굴로 박 씨를 맞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죠? 10억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있으세요? 네, 여기. 박 씨는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작성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돌려받기 힘들 겁니다. 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대부분이에요. 범인들 잡아도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은 10%도 안 될 거예요. 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9억은 그냥 날린 건가요? 일단 수사에서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형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박 씨는 경찰서를 나오며 비틀거렸습니다. 현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다 잠든 흔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 박 씨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거래소에 넣지 않았던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잔고는 5천만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5천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간단한 계산이었습니다. 월 생활비 300만 원. 의료비, 관리비, 식비, 공과금. 넉넉히 잡으면 16개월. 1년 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2세. 재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연금은 아직 받을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이 있으면 신청도 안 됐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박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30년을 산 아파트,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재우던 그 집.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 전세로. 부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시세는 3억. 여기서 전세 1억짜리로 이사 가면 2억이 남았습니다. 5천에 2억을 더하면 2억 5천. 이 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동안 박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손주들이 그린 그림들, 오래된 가구들,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사 가요? 주말에 찾아온 손주가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작은 집이 더 편해서 말이야. 그럼 제 방은 없어요? 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방, 주말마다 재우던 그 작은 방은 이제 없었습니다. 전세집은 방 2개짜리였고 그나마도 좁았습니다. 할아버지, 우시는 거예요?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박 씨는 손주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박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랑하던 투자 이야기가 이제는 수치였습니다. 전화기에는 친구들의 연락이 쌓여갔지만 박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투자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의 전화는 더욱 피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대박 났다며? 그런 질문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가상화폐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이라도. 안 돼. 당신이 왜?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돈은 계속 나갔고 수입은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이라도 일을 찾아봐요. 아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62세를 뽑아주는 곳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편의점 야간 알바, 청소일, 경비. 내가 다 망쳐놨어. 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일한 대가가 이것이었습니까? 성실하게 살았고 법 어기지 않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느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박 씨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천장만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뉴스를 보다가 화면에 못 박혔습니다. 최승우가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승우는 지인 관계를 이용해 총 273명을 거래소에 가입시켰고 이를 통해 12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억. 박 씨의 10억도 그중 일부였습니다. 최 씨는 각 투자자마다 투자금의 510%를 수수료로 챙겼던 것입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상한 걸 알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벌어서 변명이었습니다. 최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래소가 사기라는 것을. 하지만 수수료가 너무 달콤했습니다. 친구를, 지인을, 가족까지 팔아넘겼습니다. 박 씨는 TV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우정. 그것도 돈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박 씨는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보고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아빠가 투자를 잘못해서.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10억 손실, 집 이사, 남은 돈 2억. 자식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지금 남은 돈이 얼마라고요? 2억 좀 넘어. 그걸로 얼마나 버티실 건데요? 아빠 나이가 몇인데. 자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매달 얼마씩? 안 돼. 너희 형편도 어려운데. 그래도 부모님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박 씨는 통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3개월째 박 씨는 결국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직. 62세 간신히 받아준 곳이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택배요. 입주민이 택배를 맡겼습니다. 박 씨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한때는 본인도 저런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는 경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담배 피우지 마세요. 젊은 입주민이 짜증을 냈습니다. 박 씨는 담배를 끄고 사과했습니다. 40년 회사 생활에서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사람이 이제는 매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 10시 교대 시간이 되어서야 박 씨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물을 받아줬습니다. 고생했어요. 괜찮아. 이것도 감사해야지. 하지만 박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10억? 그 돈만 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밤늦게 누워서도 박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최승우를 만난 그날? 아니면 욕심을 낸 그 순간? 아니면 10억이 있었던 것부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무서운 거구나.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돈이 날 지켰어야 했는데.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10억은 사라졌고 남은 건 후회와 고통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 씨에게 법원에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최승호의 재판이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고 박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박 씨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증오,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눈빛. 피고인을 입정시키세요. 최승호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박 씨는 그를 보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20년 친구, 믿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원수였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승호는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273명의 지인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피해 총액은 850억 원에 달하며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는 12억 원입니다. 850억, 273명.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이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 관계를 악용해 신뢰를 얻었고 허위 수익 내역을 조작해 추가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노인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탈취했습니다. 박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20년 친구입니다. 아니, 친구였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이 어떻게 투자를 권유했습니까? 저녁 자리에서 자신이 큰 돈을 벌고 있다며 수익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1억만 투자했는데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 10억을 넣었습니다. 10억 전부요? 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숨죽이며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피해를 회복하셨습니까? 아니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을 팔아 전세로 이사했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62세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박 씨는 증인석을 내려오며 최승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박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73세입니다. 8억을 잃었습니다. 이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암 치료비로 모아둔 5억을 날렸습니다. 이제 치료를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딸 결혼 자금 3억이 사라졌습니다. 딸이 결혼을 미뤘습니다. 하나같이 비극이었습니다. 최승호 하나 때문에 수백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입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었고 나중에 사기임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깊이 관여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검사가 소리쳤습니다. 피고인은 초기부터 거래소의 먹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입증됩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최 씨와 거래소 운영진의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목표 달성했습니다. 이번 달 가입자 10명 넘었어요. 수수료 언제 들어오나요? 고액 투자자 더 모아오세요. 특히 노인들이 좋습니다. 쉽게 넘어가거든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 씨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고 친구까지 팔아넘겼습니다. 최종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최 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친구들을, 지인들을 배신했습니다. 최 씨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재만 형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은 저를 20년간 믿어주셨는데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닥쳐. 내 사과 따위 필요 없어. 내 10억 돌려내. 정숙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박 씨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법정 경위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최승호에게 징역 8년,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합니다. 8년. 박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8년이면 최 씨는 70세에 출소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70세까지 경비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더 긴 형벌을 받는 건가요? 추징금 12억 원은 피해자들에게 배분됩니다. 하지만 12억을 850억의 피해자들이 나눠 갖는다면 박 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1,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0억 중 1,400만 원. 1.4% 회수율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며 박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허탈함, 분노, 그리고 절망. 이게 끝인가요? 우리 돈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법은 심판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8년 선고, 추징금은 1,40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아.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부부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10억이 1,400만 원이 됐습니다. 99%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박 씨는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끼리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집단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거래소 운영진들한테도 배상 청구를.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익이 없습니다. 거래소 운영진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고 국내 자산은 모두 숨겼습니다. 소송 비용만 들고 회수는 어렵습니다. 절망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을 덮쳤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법이 뭐 하는 겁니까?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모임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법은 범인을 처벌하지만 피해자를 구원하지는 않는구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박 씨의 일상은 여전히 고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허리는 더 아팠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할배, 저기 쓰레기 좀 치워요. 아저씨, CCTV 확인 좀 해주세요. 하루 종일 이런 요청들을 들으며 박 씨는 일했습니다. 한때 회사에서 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반찬 없는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반찬을 살 돈이 아까웠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박 씨는 매일 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날 최승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만약 1억만 투자하고 멈췄다면, 만약 전 재산을 넣지 않았다면, 하지만 만약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63세가 됐습니다.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 여기에 추징금으로 받은 1,400만 원을 더해도 1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200만 원 경비 일수입에 생활비 3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1억 6,400만 원이면 164개월, 13년 반이었습니다. 76세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는 박 씨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주말에 찾아온 손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즘 돈이 없어서. 왜요? 전에는 만날 주셨잖아요. 손주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다음에 줄게. 싫어요. 할아버지 구두쇠. 손주가 삐죽거리며 나갔습니다. 박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억만 있었다면 저 아이한테 뭐든 사줄 수 있었을 텐데. 밤이 되자 박 씨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내 몰래 피우는 담배였습니다. 담배마저 사치였지만 이것만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10억? 62년 인생의 전부였는데 박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별들은 수억 년을 빛나는데 박 씨의 인생은 단 몇 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건 투자가 아니라 경계심이었어.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박재만 씨는 여전히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64세, 머리는 더 휘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오늘도 박 씨는 경비실에 앉아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택배가 오면 나가서 받고 입주민이 부르면 달려갑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끝없는 반복입니다. 할배, 수고하세요. 젊은 입주민이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박 씨는 감사히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아닙니다. 제 일인걸요. 입주민이 떠나고 박 씨는 따뜻한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박 씨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다. 혼자 중얼거리며 박 씨는 김밥을 먹었습니다. 한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지만 이제는 이 김밥이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아빠, 이번 달 생활비 보내드렸어요. 아니야, 괜찮다. 아빠가 벌고 있잖아. 그래도 제가 도와드려야죠. 너희도 힘든 거 아는데 어떻게 받아? 아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발.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 이보다 더 서러운 일이 있을까요? 고맙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그 사기꾼들이 나쁜 거죠. 그래도 아빠가 욕심을 안 부렸으면. 됐어요, 이제. 과거는 잊으세요. 하지만 박 씨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숫자들. 10억, 15억, 1억. 그 숫자들이 박 씨를 괴롭혔습니다. 저녁 퇴근길, 박 씨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1,700원. 작은 사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박 씨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잔을 기울였습니다. 재만아.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왜 그랬니? 왜 욕심을 부렸어? 거울 속 박재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친 얼굴로 박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0억이면 충분했잖아. 은행 이자만으로도 살 수 있었잖아. 왜? 더 벌려고 했어? 박 씨는 울먹였습니다. 소주잔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췄습니다. 돈이 무서운 거구나.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어. 잃고 나서야 알았어. 돈은 벌려고 하면 도망가고 지키려고 하면 남아있더라. 박 씨는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 8억 손실,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 이순자 씨 5억 손실, 자녀에게 의지해 생활 중. 정민호 씨 12억 손실, 극단적 선택. 박 씨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최승우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사기꾼들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악한 본성 때문일까요? 노인들은 쉬운 먹잇감인 거야. 박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고 외롭고 돈이 있는 노인들, 사기꾼들의 완벽한 타깃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로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만입니다. 10여 명의 노인들이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10억 원을 잃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정년퇴직금, 예금, 부동산 정리 자금,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승호를 만난 날, 투자를 시작한 날, 모든 걸 잃은 날, 그리고 지금의 삶.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되지 않길 바라서입니다. 노후 자금은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박 씨는 사기의 징후들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 세상에 확실한 고수익은 없습니다. 둘째, 지인이 권유한다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저처럼 20년 친구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면 의심하세요. 진짜 좋은 기회는 기다려줍니다. 넷째, 생소한 거래소나 플랫폼은 철저히 검증하세요. 다섯째, 전 재산을 한 곳에 넣지 마세요. 분산이 답입니다. 노인들은 진지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친구한테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이 강의 듣고 거절하기로 했어요.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돈은 잃으면 못 찾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조금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 10억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그날 밤 박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은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박 씨는 지역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는 물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넣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요. 1억만 투자하고 멈췄다면 9억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노후 자금은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욕심은 독입니다. 만족을 모르면 결국 모든 걸 잃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박 씨에게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 사기를 당할 뻔한 사람들. 선생님 덕분에 사기를 피했습니다. 이야기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께 선생님 기사 보여드렸어요. 박 씨는 답장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내 고통이 누군가의 보호막이 되는구나.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박 씨는 65세가 됐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였습니다. 월 7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생활에 보탬이 됐습니다. 경비 일은 계속했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할배, 저 결혼해요. 젊은 입주민이 청첩장을 건넸습니다. 박 씨는 축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할배도 건강하세요. 박 씨는 청첩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이의 인생은 이제 시작인데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저녁, 집에 돌아온 박 씨는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간소한 밥상이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보, 오늘 손주가 전화했어요. 뭐래?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주말에 온대요.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용돈은 줄 수 있으려나? 10,000원이라도 주면 좋아할 거예요. 그래, 그것도 감사하지 뭐. 박 씨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5만 원이 있었습니다. 손주에게 1만 원 주고 남은 돈으로 한 주를 버텨야 했습니다. 밤, 박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2027년 3월 15일. 오늘도 일했다. 허리가 아프다. 하지만 버텨야 한다. 손주가 주말에 온다. 용돈 줄 돈을 모아뒀다. 1만 원이지만 최선이다. 노후를 지키는 건 투자가 아니라 경계심이었다. 이 교훈을 누군가는 배워주길. 박 씨는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10억?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지.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해.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씻고 밥 먹고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린아이가 인사했습니다. 박 씨는 손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래, 잘 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거구나. 욕심 부려서 특별해지려다가 모든 걸 잃었어. 이제는 이 평범함에 감사하자. 해가 저물었습니다. 박 씨는 경비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0억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이제는 보입니다. 박재만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계속됩니다. 노후 자금. 그것은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욕심.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함정입니다. 신뢰. 그것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다 모든 걸 잃은 박재만 씨. 그의 실패가 여러분의 경계심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재만 씨의 이야기는 픽션으로 각색되었지만 이와 유사한 피해가 실제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둘째,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금전 문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넷째, 급하게 결정하라는 압박은 의심하세요. 다섯째, 생소한 플랫폼은 철저히 검증하세요. 노후 자금은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